맥스웰 이퀘이션.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네 개예요. 그래서 E는 전기장이고, B는 자기장이고, 식 4개 보면 어마무시하죠, 일단. 어마무시한데 좌변을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데일이 들어가 있어요, 데일.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데일이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공간의 변화량을 보겠다. 공간에 따른 변화. 그거 여기 이제 파셜 t가 있죠, 그죠? 파셜 t.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하겠다라는 거죠.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겠다는 건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점이 찍혀 있는 게 이게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 그죠? 여기 이제 그 곱하기로 들어가 있는 이게 이제 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이버전스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뭔가 새로 솟아나거나 가라앉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뭔가 소스에 대한 거, 소스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장을 주는 소스가 이게 이제 로가 전기전화입니다. 전기전화. 전기장을 주는 소스는 전기전화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전기장이 이제 이제 플러스 전기가 있으면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표시하는데 마이너스면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 양성자가 있다. 양성자. 플러스 전기가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 나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온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데 이 소스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육면체를 그리거나 폐곡면을 그리면 이 육면체를 가상의 육면체를 들어가고 나가는 전기장, 들어갔다 나가는 전기장이 다 제로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랑 똑같죠. 아까 얘기했듯이. 소스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들어갔다 나가는 게 다 똑같은데 이 소스를 포함했을 경우에 소스를 포함하는 곡면을 만들었을 때는 이때는 이놈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스를 포함했을 때는. 그래서 그 소스의 양이 얼마냐를 지금 이 방정식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전기장에서 전기를 주는 소스가 있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죠. 이게 쿨롱의 법칙. 쿨롱스로. 쿨롱의 법칙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전기장을 주는 자석은 아무리 잘게 쪼개도 NS극이 붙어 다니잖아요. 아무리 잘게 쪼개도 지금 이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무리 작게 이 소스를 포함하더라도 이거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항상 똑같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항상 똑같아서 여기서는 어떻게 공간을 잡더라도 이게 다이버전스가 없습니다. NS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석에 대해서는 전기처럼 이렇게, 이거 이제 홀극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모노폴. 양성자나 전자에 해당하는 홀극자가 없다. 자석에는 아직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항상 들어간 게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나온 만큼 다시 N극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석을 잡더라도 그 주변을 임의의 어떤 폐곡면을 생각하더라도 들어간 게 다시 나온다. 그래서 샘솟아나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 거 발견하면 이 방정식이 바뀌겠죠. 그다음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우변을 보면은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 얘기죠. 그죠?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해요. 그럼 우변은 뭐예요? 우변은 전기장의 컬이에요. 전기장의 컬. 전기장의 컬이니까 뭔가 돌아가는 전기장이 있다 그 얘기죠. 이제 외계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이제 외계어를 번역하는데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돌아가는 전기장이 있다. 이게 무슨 현상이죠? 네? 패러데이 법칙이죠. 발전기 원리. 발전기 저렇게 만들잖아요.
자석 주변에 코일을 감고 돌리면 전기가 흐르죠. 그죠? 그게 발전기에 올리고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돌아가는 전기가 생긴다. 그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식으로 쓴 거예요. 마지막은 보세요.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전류죠, 전류.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전류예요. 전자가 흐르는 게 전류잖아. 전자가 흐른다는 게 전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전기장의 시간에 따르면 이게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류가 흐르면은 돌아가는 자기장이 있다. 이게 암페어 법칙이죠.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나 이럴 때 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이 돌아간다 이거 있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어떻게 생겨요? 도선이 흐르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생기죠. 그게 이거예요. 그 19세기까지 알려졌던 전자기 현상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이 대엘이 뭔지, 대엘의 그 두 가지 가장 간단한 현상, 다이버전스와 컬의 의미가 뭔지만 알면 맥스웰 방정식을 정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식을 보고. 식이 해독이 되는 거죠, 해독. 아, 저게 어떤 의미구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뭐 푸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공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이제 앞으로 만났을 때, 책에서나 텍스트에서 만났을 때, 아, 이게 이런 의미다 정도 해석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만 알면.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고 또 이제 뭐 이런 기호들. 이게 이제 제곱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제곱.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건데. 제곱이 들어가는 거는 보통 이런 게 들어가면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요. 에너지와 관계 있고 이게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게 포텐셜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토탈 에너지. 이게 대를 두 번 한 거. 이게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건데. 라플라시안. 얘는 보통 에너지랑 관계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식 전체는 다 이해가 안 돼도 아 뭔가 얘는 에너지구나. 에너지를 나타내는 아니구나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간단한 기호를 조금 고급진 기호지만 그 간단한 연산의 의미를 물리적인 의미를 알면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대충 이해가 된다. 짐작을 할 수 있다. 그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도 얘기했지만 외국 나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일본에 갔는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하나도 모를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의미는 몰라도 읽을 수 있으면 아 이게 라멘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그죠? 라면 우동 이 정도만 알아도 엄청나게 생활이 편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정도는 좀 이제 익혀줬으면 좋겠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심각하게 다루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수학이고요.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수학.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고급진 수학 이런 게 이제 대일이 나오는 게 고급진 수학인데 이 정도 기본적인 거를 알면 이제 고전역학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고전역학은 뭐냐면은 고전역학은 초기 조건을 알면 여기에 뭔가 뉴토니안 다이나믹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 조건, 나중 상태 이걸 알겠다는 거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미래가 궁금하잖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은 점 보러 가죠. 그죠? 사주 보고. 미래가 궁금해서 그런 거야. 과학자들도 똑같아요. 미래가 궁금해. 초기 조건에서 다이나믹시 넣고 나중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고전역학은 이거를 불확정성 없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사주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제 위치하고 속도하고 가속도예요.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뭐냐면 위치. 영어로 이제 포지션이죠. 포지션은 뭐냐면은 그 어떤 기준 좌표를 잡았을 때 좌표 어떤 기준축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좌표, 어떤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좌표, 그거를 그냥 위치라고 불러요.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좌표.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3차원 벡터 R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R. 이게 그냥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는 좌표다. 위치는 그냥 좌표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좌표고,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벡터예요, 벡터. 보통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하죠, 위치 벡터. 기준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좌표, 요걸 이제 위치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3차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동하는 경로를. 그래서, 여기 R, 이 점에 있다가 이제 요 점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이거를 이 벡터를 R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벡터는 뭐 R 더하기 이제 DR이 되는. 그럼 지금 이게 이제 DR이라는 벡터가 되겠죠. 요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변화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특히 이제 뭐 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변이는 그냥 두 위치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차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해가느냐라는 걸 보는 게 이제 제일 궁금하기 때문에 이놈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이제 요게 궁금하다는 거죠. 요게 지금 R에서 살짝 변화를 했을 때 R이 지금 이 벡터에서 이렇게 살짝 변했을 때 그게 이제 DR인데 요게 단위 시간당 얼마나 변할 거냐. 그것을 이제 순간 변화율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속도라고 부르죠. 요거를 속도라고 합니다. V.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위치가 우리가 여기 R을 뭐라 그랬냐면 R을 X, Y, Z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그냥 각 성분별로 미분하면 돼요. 시간을. 벡터 기호가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R이 X, Y, Z 위치 벡터고 그걸 시간으로 미분한 거는 그냥 각 성분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돼요.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고 그러면 얘는 X의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이거 뭐예요? X 방향의 속도. 얘는 Y 방향의 속도. 그죠? 얘는 Z 방향의 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고 이거를 다시 쓰면은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를 X 닷이라고 써요. 이렇게 점 하나 찍어서 Y 닷, Z 닷. 점을 찍으면 그래서 뭐냐면 점을 찍은 거는 시간으로 미분한 거예요. 시간으로.
저만 찍은 거 귀찮으니까 DDT 쓰는 게 귀찮아서 물리학자들이 되게 게을러요. 그래서 이거 뭐 다시 쓰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벡터 R 위에 점을 찍으면 그죠? DRTT니까 그냥 벡터 R 위에 점을 찍으면 저게 시간으로 미분한 거구나. 그럼 속도구나. 라고 하나 그래도 속도는 영어로 이제 이게 속도인데 속도 이게 영어로는 벨로시티입니다. 벨로시티. 그리고 이 벨로시티는 여기서 보듯이 성분이 다 있어요. 성분이 다 있으니까 이거는 벡터입니다. 성분이 있는 양이어서. 그럼 속력은 뭐냐? 속력. 이거는 이제 스피드라고 하죠. 스피드는 뭐냐면은 이 속도의 크기를 스피드라고 불러요. 속도의 크기. 이걸 저기다 써야겠네. 스피드는 속력인데 이거는 이제 속도의 크기. 그래서 이 도가 붙은 게 벡터예요. 도가 붙은 게. 그래서 이거는 성분의 제곱을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스칼라 값입니다. 스칼라. 방향이 없는 그냥 크기만 따지니까. 근데 그냥 뭐 혼란의 여지가 없을 때는 속도나 속력에는 별 구분 안 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 속도, 벡터로서의 속도는 벨로시티,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속도, 벨로시티고 저 결과는 벡터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에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이 접선 방향의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의 크기, 그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속도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냐? 가속도는 엑셀러레이션이죠. 이게 도가 붙은 건 다 벡터예요. 가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로 쓰는데 이거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우리가 속도는 비교적 익숙해요. 평소에 많이 쓰니까. 차 타면 속도계가 나오잖아요. KTX 타면은 뭐 시속 몇 킬로미터 다 나오죠. 속도는 익숙한데 가속도는 좀 덜 익숙해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요 말을 식으로 옮긴 게 이거죠. 그죠? 일상 언어를 수식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면 속도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변하느냐. 그 양을 나타내는 게 가속도다. 가속도고. 그래서 이거는 성분으로 쓰자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dvx dt, dvy dt, dvz dt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각각이 x 성분 가속도, y 성분 가속도, z 성분 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런데 V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V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고 A는 다시 그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위치로 따지면 위치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 T제곱, D제곱 Z, DT의 제곱. 이게 미분. 이게 이제 이럴 D제곱 DT라고 쓴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의미죠. 그죠? 이게 속도고
요거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쓸 때 d제곱 dt제곱 요렇게 이제 써요. 이게 두 번 미분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a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x에 더블 닷이로 써. 더블 닷. 더블 닷. 한 번 점 하나 찍은 게 한 번 시간으로 한 번 미분한 거. 점 두 개 찍으면 시간으로 두 번 미분한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R에 벡터 R에 더블 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치를 나타낼 때 위치는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R이 벡터 R이 기준에 있을 때 벡터 R이 x, y, z면 그러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z 방향 얼마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위치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가 그게 뭐죠? 미터를 쓰죠, 미터. 그래서 그 단위를 보통 이제 이런 꺽쇠로 쓰는데 단위가 이제 보통 미터예요, 미터. x 방향으로 몇 미터 있다, y 방 몇 미터 있다, z 방 몇 미터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부산은 뭐 동쪽 방향으로 몇 미터, 남쪽 방향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미터를 쓰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의 어디 갔어? 미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잖아요. 그죠? 이게 미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이게 미터 퍼 세크로 쓰죠. 초속 얼마? 이거 우리가 익숙한 개념, 뭐 시속으로 쓰기도 하지만 단위를 바꾸면 초속 얼마나? 1초당 몇 미터 움직였다. 1초당 x 방향 몇 미터, y 방향 몇 미터, z 방향 몇 미터. 그게 속도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래서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되고 가속도의 단위는 잘 보세요. 이게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위가 뭐냐면은 자,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것을 다시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 그죠?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응?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그게 지금 여기서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미터를 시간으로 두 번 미분했으니까. 그래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데,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가속도가 뭐예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죽으라고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 우리가 그러면 벡터로 쓰면, 이 위쪽 방향을 플러스 z라고 보면 이게 플러스 z고, 이게 x고, 이게 y라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x 방향 없고 y 방향 없고 마이너스 g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쪽으로 9.8이 작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벡터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희 9.8이 무슨 뜻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쓰면 뭐예요? 9.8 미터 퍼 세커예요. 그죠? 이 뜻이 뭐예요? 초당 1초 동안에 속도가 9.8만큼 증가한다. 그 얘기죠.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시간에 정비례해서 빨라진다. 펜을 돌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정지해 있는데 땅바닥에 돌아올 때 엄청나게 속도가 커져요. 그게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1초 지나면은 속도가 9.8이 되는 거예요. 9.8 미터 퍼 세커. 2초가 지나면 19.6 미터 퍼 세커. 1초가 지날 때마다 속도가 정비례해서 커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편해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다. 정비례해서 점점 증가한다. 그런 이상한 가속도가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작용한다. 그죠? 왜 그런지를 아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뉴턴까지 가야 돼요. 1687년.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이 행성에 출현한 게 직계 조상이 한 10만 년 전인데 아무리 빨라도 10만 년 동안 몰랐어요. 왜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어쨌든 경험적으로 그건 알죠. 경험적으로 물체가 떨어지는데 나중에 좀 갈릴레오 정도 가보니까 이게 시간의 정비례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정비례에서. 그 양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하면 복잡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한 의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초당 속도가 9.8만큼 계속 증가한다라는 의미예요. 저게. 어쨌든 우리 동네는 저런 게 있다. 우리 사는 행성에는. 그래서 왜 이런 게 있는지는 뉴턴까지 가야 되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뉴턴 운동 법칙 하면서 소개를 할 거고요. 자, 요게 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치,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과학에서는 정의를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를 제대로 아는 게. 자, 이게 미분하면, 시간으로 미분하면, 시간 속도, 이걸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거꾸로. 얘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그럼 우리가 대충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뉴턴 법칙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F는 ma잖아. 그죠? 뉴턴 법칙이 제일 중요한 게. F는 이게 뭐예요? 지금 가속도, 속도가 변하는 원인이 있으면 그걸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뉴턴 다이나믹스의 핵심이죠. 그럼 그러니까 힘의 정체를 알면 가속도를 안다는 거고, 가속도를 알면 적분해서 임의의 시간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고전역학이 다예요, 사실은. 힘을 알면, 힘이라는 게 뭐냐면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인데, 뉴턴 다이나믹스를 적용을 하면 뉴턴의 법칙을 뭐 만류력의 법칙이든 하여튼 뭔가 힘이 작용한다. 그 힘의 정체를 알면 가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고, 가속도를 알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임의 시간에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고전역학의 답니다, 사실은. 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건 F는 요거는 이제 모른다 치고 제일 간단한 경우를 이제 한 가지 소개를 하자면은, 자,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 가속도 운동. 자, 이렇게 말로 쓰면은 저게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되죠. 그죠?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이게 이제 말로 쓰면 A는 시간의 상수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A는 시간의 상수다. 편의상 1차원만 생각해보세요. 1차원 운동만. 이제 1차원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약간 변화를 하면 조금 이제 산수 냄새 나게 말하면 A는 시간에 따른 상수다 그 얘기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시간에 따라 가속도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A는 T의 상수다. 자, 요거를 수학으로 좀 더 고급지게 쓰면은 dA, dt는 0이라는 얘기죠. 뭐가 상수다라는 거를 미분을 쓰면 저렇게 쓰는 거예요. 상수다. 미분하면 0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A는 상수입니다. 이게 상수면 왜 좋으냐? 상수면은 미적분할 때 간단해지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정의는 그냥 이거예요. 그 A는 시간에 대한 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A는 상수인데 이게 원래 정의가 뭐냐면은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예요. 그죠?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 정의를 쓴 겁니다. 정의를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짓을 해보면 dV는 A dt가 되죠. 그죠? dV는 A dt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가속도를 알고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알고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를 알고 있을 때 이거죠. 그 짓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양변의 인테그랄을 취하면 이게 이렇게 되죠.
가속도의 정의에서 dt를 넘겨가지고 그냥 인테그랄 씌운 거예요. 인테그랄 씌운 건데, 자,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 좌변은? 그냥 V죠, 이게. 우리가 상한 하안을 넣으면 이게 V0하고 V를 넣으면 이게 V 빼기 V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상한 하안을 집어넣으면. 양 끝값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정적분을 할 때, 이게 FB-FA였죠. 그죠? 위쪽 값 빼기 아래쪽 값을 해준 게 이제 정적분이었으니까 원래 그렇게 해주면은 이거 그냥 적분하면은 V를 1을 V로 적분하면 그냥 V가 되고 다시 쓰면은 이게 다시 쓰자면 V에 V0에서 V까지 이거를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V-V0가 되고, 자, 이거는 여기는 뭐 0에서 t까지로 생각을 하면 A가 지금 상수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by definition. 상수니까 이거는 t에 대해서 적분할 때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거는 t가 그냥 0에서 t까지니까 그냥 이제 at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VT는 V0 이거는 그냥 상수죠. 상수. 이게 그냥 적분 상수예요. 적분 상수. 이 초기 값이니까 플러스 AT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속도가 있을 때 가속도가 상수면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된다. 그냥 간단한 적분으로 이 적분은 그냥 제일 간단한 적분이죠. 그죠? 1을 V로 적분하는 거, A를 T로 적분하는 거, A를 T로 적분하면 AT가 나오잖아. 그냥 가장 간단한 다항함수 적분이에요. 다항함수 적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가속도로부터 위치를 알았어요. 가속도로부터 위치를 알았으면 그 다음 하는 거는 이 위치로부터 자, VT가 이렇게 나왔는데 V0 더하기 AT가 나왔는데 속도는 다시 뭐예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죠. 그죠? 속도는 다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하면 다시 위치의 시간에 대한 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다 했으면 이제 이렇게 돼서 dx가 V0 더하기 AT가 되고 여기에 이제 DT가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양변으로 DT를 넘겨버리면. 그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하면은 이게 dx V0 A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x0에서 x까지 이것도 0에서 뭐 t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적분 앞에서 봤듯이 그냥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적분인데 V0는 상수예요. 상수고 상수를 시간 미분하면 이게 t가 되고 그다음 t를 a는 상수니까 나오고 t를 t로 미분하는 거죠. t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건 다항함수 적분이죠. 그냥 다항함수 t의 1승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1 t의 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위치는 초기 위치에다가 V0t 2분의 1 AT 제곱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등가속도 운동 요 말 한마디 가지고 등가속도 운동 바이 데피니션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보면은 속도는 이렇고 위치는 이렇다. 임의의 시간에서. 이게 그냥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적분을 하면. 이거를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보여줘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가
초속도가 V0이고 이 기울기 속도의 시간에 대한 기울기가 a인데 이게 상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함수로 올라가는 거죠.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떻게 돼요? v는 v0 더하기 at 이렇게 1차 함수 y 절편이 v0 기울기가 a인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 시간 t까지 이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가 이동 거리라고 가르치죠. 그죠? VT 곡선의 이 그래프의 면적,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동 거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원래 적분을 할 때 이것의 의미가 사실 넓이였죠. 그죠? 그래프에서. 그리고 이거는 운동학적인 면에서 볼 때 위치의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속도의 시간에 대한 적분이니까 당연히 이동 거리가 사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위치. 정확하게는 거리라기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갔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 거꾸로 가면은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뀌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제 그런 복잡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속도를 시간으로 적분한 게 이 넓이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위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치 내지는 한쪽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1차원 운동일 때는 이제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직사각형 넓이가 이제 V0t고 그죠? V0t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t고 요 길이가 이제 이 기울기가 a니까 요 길이는 이제 at가 되는 거죠. at.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에 at 곱하기 t가 돼서 이게 이제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이 직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보통. 그죠? 2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이게 삼각형이라서 절반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그냥 기본 미적분을 알면 이 2분의 1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t를 t로 적분하니까, t를 t로 적분하면 t 제곱이 나와야 되지. 2분의 1이 붙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1차원이면 그냥 이제 이동 거리죠, 이게. 네. 그 뭐 초기 값을 뭐 그냥 그건 기준을 정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시점에서 그러니까 뭐 요 값의 차이는 약간 있긴 한데 이거를 뭐 그냥 이제 0으로 두면 그러면 그냥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오는 거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직사각형하고 저기 위에 삼각형의 넓이 합이니까 2분의 1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도 되지만은 미적분을 쓰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V가 이렇고 X가 이렇다는 거를 외우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이 간단한 걸 그냥 A가 상수다. 이게 상수다라는 정의로부터 적분 2번 하면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기고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알면 그냥 순식간에 유도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지금 등가속도 운동이 이런데 우리가 제일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등가속 운동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등가속도 운동은 당연히 이거죠. 자유낙하시키는 거. 그죠? 그래서 그 현상이 이걸로 이제 다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Vx가 V0 플러스 AT가 되고, X는 X. X0 여기서 이제 X0를 그냥 0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T가 어떻게 되냐면 T 첫 번째 식에서 T가 보면은 A분의 1 V 마이너스 V0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두 번째 식에다 넣어보면 X는 어떻게 되냐면은 X0는 빼고 자 V0의 T 그 다음에 2분의 1 A에 자 T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V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A분의 V0 V 빼기 V0 제곱이 되고 자 이거는 A가 하나 없어지고 2A분의 V 자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거는 완전 제곱 전개죠. 이게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거는 기억 안 나시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거 쓴 거죠. 그죠? 완전 제곱. 그래서 이거 이제 통분해주면 통분해 이게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2배가 되니까 얘가 캔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v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v0 제곱 플러스 v0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래서 2a의 x가 뭐냐면은 v 제곱 빼기 v0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것도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자주 나오는 식이고 예를 들어서 정지에 있는 물체를 자연낙하시켰다. 높이 h에서 이게 지면이고요. 높이 h인데 물체 질량 m의 물체를 정지시켰다가 자연낙하했어요. 그러면 정지했으니까 이때는 v0가 0이죠. 초속도가 가만히 있다가 했으니까 초속도가 0인 케이스고 x는 이동 거리가 지금 h인 경우 그 다음에 a는 크기만 생각하면 이제 중력 가속도 g인 경우예요. 그러면 요거를 넣으면은 2a 2gh가 v제곱. 이 v는 뭐겠어요? 여기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죠. 그죠? 정지한 물체가 h라는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 그게 이제 v라고 하면은 2gh가 v제곱이 돼서 v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연낙하시켰을 때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높이에만 루트에 비례한다. 이런 엄청나게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됩니다. 높이가 2배 커지면 루트 2배 커지는 거죠.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g는 9.8로 고정이 돼 있고.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는 오로지 가속도하고 높이에만 의해 결정되지 질량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연낙하시킬 때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는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은 얘는 아무런 역할 못 합니다. 질량이 얼마인지는. 그럼 저거를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얘가 중력 가속도가 항상 상수니까 그런 거죠. 모든 물체에 대해서. 이게 항상 상수니까 지금 우리가 등가속 운동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가속도가 질량에 무관하면은 모든 물체는 그냥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걸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왜 얘는 하필이면 모든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뉴턴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갈릴레오는 저걸 이제 사고 실험을 했죠. 만약에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면 무거운 건 가벼운 거랑 묶었을 때 어떻게 될까? 묶으면은 무거운 애는 가벼운 게 천천히 떨어져야 되니까 가벼운 놈이 떨어지는 속도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래 혼자 떨어질 때보다 더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둘을 합쳐놨으니까 원래 무게보다 더 무거워요. 질량이 더 커져요. 그럼 전체적으로 더 빨리 떨어져야 되죠. 그럼 이건 모순이잖아. 그래서 이건 같이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유출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등가속 운동일 때, 등가속 운동일 때 위치가 지금 이렇게, 자, 초속도가 0인 경우, 초속도 0이고, 위치도 0, 기준점 0으로 잡았을 때, x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그죠? at 제곱.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동 거리가. 정지에 있는 놈은. 정지에 있는 놈은 이게 v0 0으로 놨을 때, 이동 거리가 위치의 변화, 일자만 하면 이게 이동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를 처음 알아낸 게 갈릴레오예요. 저거를. 뭐 저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식으로 쓴 건 아닌데 여러 실험을 통해서 또 자연학화 시킨 건 아니고 이거는 너무 빨리 순식간에 떨어지니까 시간 재기가 힘들어서 빗면을 이용했죠. 빗면을 굴러 내려가는 거랑 바로 떨어지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을 또 해가지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죠. 빗면을 굴러 내려가면서 시간을 따른 시간도 이제 뭐 진자를 이용하고 물시계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정확한 시계가 있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다른 방법을 내 가지고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굴러 내려가는 물체의 이동 거리를 보니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이제 갈릴레오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하면은, 이거를 조합하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등가속 운동인데, 이거를 조합을 하면, 그래서 투사체 운동이 있어요. 투사체 운동. 그냥 2차원에서, 2디멘션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은, 2차원에서 자 이렇게 초속도 세타의 각도로 지면에 대해서 세타의 각도로 초속도 v만큼 이렇게 뭔가 물체를 쏜 거예요. 대포를 쏘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포를 쏘았을 때. 대포를 쏘면 대포는 날아가는 포탄이 연료를 안 가지고 있죠. 로켓은 날아가는 물체 자체가 이제 연료를 싣고 있는 건데 대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화약으로 쏘아주면은 포탄이 그냥 그 초속도로만 쭉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일 때 지금 그 물체의 운동이 어떨 거냐. 요게 옛날에는 전쟁할 때 중요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게 지금 X 방향, 이거는 지금 X 2차원 운동이니까 이 X 방향의 운동하고 Y 방향의 운동을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공기 저항 따위 무시하면 X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죠. 뭔가 없어요. 그래서 X 방향으로는 그냥 가속도, A 방향의 가속도가 없습니다.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공기 생각을 안 하면.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이게 X죠. X 방향의 가속도는 없다. Y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죠, 경험적으로.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험적으로 저런 게 작용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있는 물체를 손으로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래쪽으로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래서 S방향, Y방향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둘 다 등가속 운동이죠. 가속도가 어쨌든 다 상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 세타 각도로 초속도 V만큼 쏘았으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자, 이 초속도의 X 성분하고 Y 성분을 나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크기가 V0니까 지금 이 길이는 V0의 X 성분. 초속도의 X 성분 뭐냐면 이 지금 삼각형에 이게 세타면은 빗면분의 밑면하면 이게 코사인이죠, 코사인. 그래서 X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가 돼요. X 성분은. 그다음에 Y 성분은 V0의 Y. Y 성분 초속도는 V0의 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성분으로 나눈 거예요. 성분으로.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죠.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고. 그래서 Y 성분은 V0 사인이고 X 성분은 V0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자, X 방향에 이거는 X 방향은 이게 아까 쓴 게 뭐였냐? V0x 더하기 AXT가 되는데 이게 0이잖아요. X 방향 가속도가 없잖아요.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V0x가 되고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없이 그냥 간다는 거죠. X 방향 이런 걸 이제 등속 운동이라 그래서 등속 운동. 속도의 변화가 없다. X 방향은 공개 상황 따위 무시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X 방향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위치. X 방향의 위치는 그냥 이게 V0x의 t가 됩니다. 그죠? Y 방향은 어떻게 되냐? Y 방향의 속도는 이게 V0y 더하기 AYT인데 이게 AY가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T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GT가 돼요. 이게 보면은 V는 V0 플러스 AT고 X는 V0T 2분의 1 AT 제곱이죠. 이런 거였으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면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T는 V0Y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이제 X 방향의 속도는 V0x가 V0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이렇게 되고 위치는 이게 t가 없죠. 여기는 속도니까 V0 코사인 세타 여기 이제 t가 붙고 이걸로 끝이죠. X 방향 이걸 끝이에요. 등속 운동이니까. 또 Y 방향의 속도는 V0y가 이제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Y 방향의 위치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X 방향, Y 방향을 다 알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포탄을 쏘면 이게 X 방향으로 이런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속도의 변화가 없는 속도의 변화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위치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정비례하게 날아가요. 시간에 정비례해서. Y 방향은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어서 이런 좀 복잡한 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X하고 Y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물체를 쏘았을 때 이 XY 평면에서 모양이 어떨 거냐 궤적이 지금 여기는 X하고 Y가 T로 분리가 돼서 지금 써져 있는데 Y가 어떤 X의 어떤 함수인지 이게 이제 궁금하죠. 이게 이 궤적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 궤적을 보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에서 T를 없애보면 되죠. T를 없애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T가 V0 코사인 세타분의 X입니다. T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걸 여기다가. 그럼 Y는 어떻게 되냐? Y는 자 V0 사인 세타에다가 T가 이겁니다. V0 코사인분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에 T제곱, 얘가 제곱이 들어가죠. V0 코사인 세타 제곱분의 X제곱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자 V0가 없어지고 코사인분의 사인 이게 탄젠트죠. 빼기 이거는 이제 2V 제곱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 이런 게 있고 이제 X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모양은 뭐냐면 이 모양은 지금 X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다 상수예요. 상수고 X의 1차 빼기 X의 2차예요. 그래서 이건 X의 2차 함수입니다. X의 2차 함수. 2차 함수고 이게 지금 이런 거죠. Y는 bx-ax 제곱 이런 모양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X를 끄집어내면은 탄젠트 세타 빼기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GX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포물선이죠. 포물선 2차 함수고 2차 함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고 그 다음에 이게 y가 0이 되는 높이 y가 0이 되는 지점이 x가 0인 지점과 x가 이제 요 값이 0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이건 간단한 2차 함수. 이게 0이 되는 게 이게 x의 b-ax니까 이게 0이 되려면 x가 0이 되든지 아니면 x가 a분의 b가 될 때죠. 그죠? x가 0일 때가 여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2차 함수로. 그래서 이 궤적이 포물선이 나온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결과입니다. x 방향으로 이렇게 투사체를 쏘았을 때, 대포를 쏘았을 때 x 방향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위치는 이동 위치는 시간의 정비라고. 근데 y 방향으로는 아래쪽으로 일정한 가속도가 작용을 하니까 속도가 이런 식으로 되고 아래쪽으로 계속 이렇게 커지겠죠. 그다음 그때 따른 위치의 변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둘을 조합하면은 xy 평면에서 이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요게 포물선이 된다는 건 처음 한 것도 갈릴레오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죠. x의 2차 함수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벌써 이 길을 R 레인지라고 해요. 레인지. 사거리. 그죠? 포탄의 사거리. 레인지가 얼마냐? 레인지는 여기서 나오죠, 지금 벌써. 그죠? 지금 y가 0이 되는 거잖아요. y가 0이 되는 솔루션이 여기 x는 0일 때하고 x가 여기 r일 때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이 r 값이 뭐예요? 이놈이 0이 될 때죠. 이놈이. 이게 x가 0이 되는 거고 그다음 요 값이 이제 0이 될 때 x 값이 r 값이죠. 그죠? 2차 함수에서. 그래서 저거를 보면은 이놈이 0이 될 때니까 탄젠트 세타 빼기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g r 이 0인 거죠. 그죠? x가 r일 때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r 값을 구해보면은 r 값이 g분의 2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지금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레인지가 g분의 2v0 제곱 자 코사인 있고 코사인 하나가 얘 곱해지니까 코사인이 없어지고 결국 남는 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남아요. 레인지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레인지가 G분의 2V0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게 이제 여기까지 거리 유효 사거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모양 보면 사인 코사인 보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인 2세타, 이게 뭐냐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게 있었죠. 저번에 이제 삼각함수 덧셈 공식 할 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알파 베타가 갔을 때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두 개니까 이게 2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결과를 쓰면은 이게 G분의 자, 2배의 사인 코사인, 요게 이제 V0 제곱은 그대로 있고, 2배의 사인 코사인이니까 이게 사인의 2세타가 되죠. 사인의 2세타. 세타 각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함수는 보면, 사인 함수는 이게 최대가 되려면, 레인지가 최대가 되려면, 사인 함수는 이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최대값이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래서 레인지가 최대가 되려면은 언제가 되냐면 사인 2세타가 1이 되면 돼요. 사인 2세타가 1. 그래서 R 맥시멈이 될 때는 사인 2세타가 1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때 R 맥스는 얼마냐면은 G분의 V0 제곱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사인 값이 이렇게 변하는데 0에서 1까지 뭐 마이너스 1까지 변하는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사인 2세타가 1이 되면 돼. 사인 2세타가 1인 경우는 이 2세타 값이 90도이면 되죠. 90도. 그죠? 사인 값이 1일 때는 90도, 사인 90도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사 각도가 언제냐면 이제 4분의 파이, 45도. 45도로 쏘아야 최대가 된다는 게 여기 이제 레인지에서 나오는 거죠. 레인지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사인 2세타로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포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기본 역학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운동 이렇게 X 성분, Y 성분을 나눠가지고, X 성분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 Y 방향은 아래쪽으로 등 가속 운동, 그거를 조합하면 포물선이 나오고, 수학적으로 그 포물선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효 사거리를 최대로 늘리려면 발사 각도를 45도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쏘면은 당연히 이게 포물선이 되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포물선이라는 걸 처음 한 게 이제 갈릴레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 양반이 뭐 기원전 300년 뭐 이제 이때 분이죠. 그죠? 이분의 운동관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힘의 사변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천상계 운동이 있습니다. 천상계 운동. 완벽한 운동이에요. 완벽한 원운동. 가만히 냅둬도 지 혼자 알아서 도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별들도 지구 주위를 돌고, 완벽한 세상. 천상계는 완벽한 세상. 거기에 비해서 지상계 운동이 있어요. 지상계 운동. 이거는 불완전한 운동이에요. 지상은 더티한 세상이에요. 더티한 세상. 그래서 이게 스승 플라톤을 닮아서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죠.
천상계하고 지상계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물리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상계는 완벽한 세상에서 지 혼자 그냥 움직이는 완벽한 운동을 하는 세상. 지상계는 더티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아. 천상에 있는 거는 천상에 있는 물체는 다 완벽한 구. 지상에 완벽한 구가 어디 있어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면은 구가 없잖아요. 더티한 세상이에요. 더티한 세상. 그 지상계 운동 중에 그 본성적 운동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그 본성적 운동과 그 비본성적 운동, 강제적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강제적 운동. 본성적 운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무거운 물체는 무겁다는 본성 때문에 무거움의 중심인 땅으로 간다 이거예요. 무거운 물체는 무겁다는 본성 때문에 그 무겁다는 본성의 고향인 땅으로 간다. 그래서 무거운 애는 이렇게 가고 가벼운 애는 가볍다는 본성 때문에 그 가벼움의 중심인 선상으로 간다. 깃털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본성적 운동입니다. 그 본성적 운동 가만히 냅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그냥 밑으로 이게 이제 본성적 운동. 자기 물체의 본성의 고향을 쫓아가는 운동. 이게 이제 본성적 운동이에요. 근데 강제적 운동은 뭐냐면 본성적 운동을 거스르는 운동이에요. 거스르는 운동, 예를 들어 돌멩이를 위로 던졌다. 이거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 그게 강제적 운동이고 강제적 운동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접촉 기동자가 있어요. 접촉 기동자. 그러니까 달구지가 수레가 움직이려면 소가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가 끌기를 멈추면 움직이지 않는다. 수레는 뭔가 물체를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려면은 계속 이렇게 붙어서 뭔가를 계속 밀어줘야 된다. 그게 접촉 기동자예요. 그게 있어야 강제적인 운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뭔가 우주의 빈 공간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닫혀 있어야 돼요. 빈틈없이 닫혀 있고 운동이 일어나려면 뭔가 접촉해서 계속 밀어줘야 된다. 그건 너무 경험하고 잘 맞죠. 너무 경험하고 잘 맞는데 그러면 돌멩이를 하늘로 던졌으면 그 돌멩이가 손을 떠난 돌멩이가 하늘로 허공으로 날아갈 때 그때의 접촉 기동자는 뭐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돌멩이를 던졌을 때 돌멩이가 쭉 날아가는 거 보면은 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허공을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돌멩이가. 그때 접촉 기동자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공기죠, 공기. 돌멩이 앞쪽에 있는 공기가 압축이 됐는데 그게 돌멩이 뒤쪽으로 와서 메워져가지고 그 공기가 밀어준다. 그래서 돌멩이가 앞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접촉 기동자에서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자, 포탄은 어떻게 되느냐? 포탄은 그래서 자, 대포를 쏘면 처음에는 이제 강제적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화약으로 밀어주고 접촉해서 뭔가를 해줬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주고 나갈 때 공기가 앞에 있는 공기가 뒤에 와서 밀어줘가지고 포탄이 가요. 그래서 강제적 운동을 쭉 합니다. 이렇게 강제적 운동. 강제적 운동하다 강제적 운동이 끝났어요. 끝나면은 본선적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본선적 운동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 가까운 포탄의 운동은 직각삼각형이에요. 어이없게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우리가 이러고 2000년을 살았다니까요. 이게 포물선이 된다는 걸 알아낸 게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저거 알아낸 게 대략 1610년 전후예요. 1610년 전후.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00년대 사람인데 거의 2000년이잖아. 그죠?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갈릴레오가 피사에서 태어났죠. 피렌체 잠깐 갔다가 피사 왔다가 거기서 피사 수학 교수하다가 저기 파도바로 가요. 파도바 어딘지 아세요? 베네치아 바로 밑에. 베네치아 30km 남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거기 파도바 대학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그 옮겨간 때가 언제냐? 피사에서 파도바로 간 게 1592년이에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할 때. 우리나라 한참 임진왜란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가 피사에서 파도바 가면서 역학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설에 따르면 피사를 떠나기 전에 피사 사탑에서 이거 낙하 실험했다 그랬죠. 그거는 뻥인 것이 이제 정설이고요. 그러니까 직접 데몬스트레이션 하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두 개를 묶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사고 실험으로 동시에 떨어지다라는 생각을 했고 파도바 대학 가가지고 이런 역학적인 거 생각을 다 완성해가지고 말년에 이제 뭐 두 과학 이런 책을 써요. 그게 그 근대 과학 교과서 교시입니다. 그게 1638년인가 그래요. 그 책이 나온 게.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이제 파도바 시절에 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충 1592년에서 1610년 정도까지예요. 1610년 되면은 1609년부터는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천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 1609년 망원경 만들어서 하늘 보기 전까지 역학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빗면을 따라가는 게 이동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사체로 쓰면 이게 2차원 포물선 운동 이런 거 이제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 정도 와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 운동 때문에 무거운 애는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애는 천천히 떨어져야 돼요. 이것도 박살내버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포물선이 된다는 것도 알아내고 그게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는 게 갈릴레오예요. 물론 뭐 그 전에 보면은 뭐 이제 뭐 임페투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은데 중세 때 본격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게 갈릴레오. 그래서 갈릴레오가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를 뭐 완전히 정식화된 수학 공식으로 딱 다 정리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최대한 수학을 도입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뭐 기하학도 많이 그리면서 그렇게 쭉 써놨고 그래서 그 말년에 썼던 두 과학 그게 이제 근대 최초의 근대 과학 교과서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책은 그 가택 연금대에 있을 때 쓴 거고 이제 종교재판 받은 책은 이렇게 망원경으로 하늘 보고 관찰한 내용을 쓴 책이죠. 그게 이제 두 책의 대화라는 책이죠. 그건 1632년에 썼어요. 그 33년 종교재판 받고 가택 연금 들어갔고 그 연금대 있으면서 책이나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역학책을 쓴 거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건 아니다. 간단한 건 아니고 갈릴레오가 이 정도 어쨌든 그 많은 일을 해놨는데 그래서 갈릴레오가 1642년에 죽거든요. 1642년 죽던 해 1월 달에 죽었는데 12월 크리스마스에 뉴턴이 태어나요. 그 해. 그래서 뉴턴은 이제 그 프린키피아 쓰면서 이제 역학을 완전히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죠. 완전히 다 정리를 해서 이 모든 게 이제 자기 운동 법칙으로부터 이게 다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왜 이러냐? 우리 사는 세상에 왜 이러냐? 갈릴레오는 몰랐어요, 이거를.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알았죠. 왜 이런지 몰랐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두 책에 대해 종교재판 받은 거,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책이 가장 중요한 게 태양 중심설이잖아요. 두 책의 대화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쓴 책인데 거기서 가장 공들여서 설명하려 했던 게 뭐냐면 조수 현상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밀물 썰물 생기는 거. 갈릴레오가 밀물 썰물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콤비네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총 4막으로 돼 있는데 두 책의 대화가 첫째 날이 천체관이에요. 태양이 중심이냐 지구가 중심이냐. 둘째 날이 지구의 자전, 셋째 날이 지구의 공전, 넷째 날이 조수 현상이에요. 원래 목적은 꽉 난 거지. 조수 현상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죠. 조수 현상은 중력이 있어야 돼. 중력이라는 개념이. 갈릴레오 그걸 몰랐거든. 그래서
그 위대한 두 책에 대화하는 책은 원래 의도에 실패한 책이에요. 원래 의도에 실패했지만 그 앞에 세 가지 이야기, 천체관, 지구의 자전 공전, 이거는 여전히 뭐 지금도 유효한. 그래서 뭐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고, 조수 현상, 그리고 이게 왜 이러냐, 우리 사는 세상에 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하게 시간의 정비례 속도가 증가하냐, 요거는 이제 뉴턴에 가야 되는 거예요. 뉴턴에 가서 만류력이 나와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뉴턴하게 만류력만 한 게 아닌데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일반적으로 속도의 변화가 왜 생기느냐,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건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냥 정의를 해가지고 자기의 뉴턴 역학을 세운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뉴턴 역학으로, 뉴턴 역학 기본 체계가 어떤지, 그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